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하고요, 다음 주하고 해서, 마무리, 이제 이론, 그 지적법, 등기법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지적법을 다 끝내고요. 시간이 좀 되면 등기법 앞부분, 등기법은 좀 양이 많다 보니까 다음 주에 하루에 다 끝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앞부분 조금 그 덜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개 좀 체크를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되면 그렇고, 안 그러면 이제 지적법까지는 적어도 이제 나가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이요. 지적법이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지적법은 좀 쉽고 하니까 좀 양을 좀 넓혀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양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되면은 지적법은 좀 잘 받아야 되니까 그 요약집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여유가 되면 우리 요약, 이거 최종 마무리 자료, 지금 정리 자료 요걸 기본으로 하되 여유가 되면은 우리 요약집 있잖아요. 요약집까지 좀 이제 넓혀 가지고 좀 보충을 하면은 확실히 이제 공식 그 지적법은 잘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등기법은 양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요약집에 대한 내용을 다 읽기가 힘들면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것도 한 3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적지는 않지만은 30페이지 가까이 되니까 요것만이라도 확실히 정리하고요. 시간이 되면은 뭐 요약집까지 늘릴 수도 있지만 요약집까지 늘리기가 힘들면은 그래도 등기법은 요것만이라도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 지적법은 여유가 있으면 좀 넓혀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지적법부터 나가도록 하죠.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내용이니까요. 핵심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딱 이렇게 정리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들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해왔으니까 지금 하루 만에 지적법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은 이제 제1편은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법이죠. 그래서 넘기면은요, 이제 토지의 등록 나오죠. 토지 등록. 그래서 우리 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토지 지적 공부에 이제 토지를 등록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가장 먼저 등록 방법이 두 문장은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모든 토지 지적사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모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국가사무인데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 사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를 다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고요. 자, 등록이 다 끝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걸 말하죠. 우리 이용은 다루지 않고 이동만 다뤄요.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그때 이제 지적소관청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토지 소지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지만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두 문장에 가끔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니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밑에 있는 것은 그러면은 신청이 없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에 결정하는 그 절차가 나오죠. 자, 가장 먼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수립하는 계획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죠. 근데 수립할 때는 지적소관청에 수립하니까 지적소관청은 시군구에 작으니까 시군구 단위로 수립을 하되 만약에 시군구가 너무 넓으면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제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조사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하게 되겠죠. 조사된 내용을 이제 토지 이동 조사부에 기록을 하고요. 조사부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제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는 조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서로 따른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럼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서를 또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구청장의 사인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결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럼 결제 받았다. 그럼 결제를 받으면 이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요. 결의서가 작성됐다는 것은 이제 최종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의서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은 그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그래서 커다란 흐름 그 순서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토지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았고요. 자, 그럼 넘기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토지의 표시인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 네 가지 등록하는 방법이 나오죠. 그럼 먼저 지번부터 보시면 이제 간단히 이제 지번은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 지번에서 먼저 표기 방법부터 기억하시면은 자, 지번은요. 자, 지적소관청이 부여합니다.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것은 동리를 말하죠.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 동리 단위로 자,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한다.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그 대장을 구분하기 위해서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우리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숫자 앞에 임자가 아니라 산자를 붙인다는 거죠.
임야이기 때문에 산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장 구분 표시니까 임야도에 있기 때문에 산자를 붙이는 거죠. 자,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본과 부본 사이는 줄 표시로만 연결하지 의자로 표기해서 연결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읽을 때만 의로 읽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밑에는 지번을 구체적으로 이제 부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새로이 정하는 이제 신규 등록이나 또는 등록조나, 자, 신규 등록과 등록조는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하다는 거죠. 등록조난도 어차피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다 보면은 새롭게 지번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하다. 그럼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할 때 이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번이냐 본번이냐 이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부번을 부여한다. 그럼 부번이면은 인접 토지 본번의 부번이 되는 거죠. 3번 접히면 3의 1, 10번 접히면 10의 1번. 예외적으로 본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번을 부여하는 경우는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을 때, 이럴 때는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고, 또 인접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고요. 또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때도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본번이라는 거는 뭐 얼토당토하는 본번이 아니라 그 지번 부여지역의 이제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이 되겠죠. 그래서 신규등록 등록조라는 원칙적으로 부번이지만 예외적으로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본번을 부여할 수 있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그 밑에는 이제 분할과 합병에 있어서의 지번 부여 방법이죠. 자, 분할이 있어서는요,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필지는 이제 부번을 부여하는 거죠. 부번. 그래서 분할하게 되면 계속 부번이 생겨나는 거죠. 다만 이때 어디다가 이제 분할을 했을 때 어디, 왼쪽 토지에 분할 전의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오른쪽 토지에 분할 전의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는 주로 재량인데, 만약에 건축물이 있는 필지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한다는 거죠. 어차피 어느 쪽에 부여하는지는 재량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그냥 분할전의 지번을 그 건축물 있는 토지에 그냥 당연히 분할전의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 필지는 이제 부번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자, 합병에 있어서는요, 이제 여러 필지를 합병을 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아무 지번이나 합병되는 토지 아무 지번이나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합병되는 토지들 중에 선순위 지번을 부여한다. 근데 만약에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에 선순위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본번 중에 선순위. 다만 이때 건축물이 위치한 이제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있으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는데 다만 이때는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신청을 해야 된다. 원칙이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있는 토지에 합병 후의 지번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분할에 있어서는 신청이 필요 없지만 합병에 있어서는 신청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은 건축물에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조나 분할, 합병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복잡한 것이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는 이제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게 되고, 그때 그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번 부여 방법이 있는데, 그 부여 방법은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 개, 축 이렇게 외웠잖아요. 지, 개, 축.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대해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할 때는 다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지는 지번 변경을 말하고 개는 행정구역 개편을 말하고요. 축은 축척 변경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지, 개, 축에서 이럴 때는 요 세 가지가 앞에 수식어가 있을 때는 그래서 지번 변경한다든지 행정구역 개편한다든지 축척 변경한다든지 이럴 때 지번을 부여할 때는 뒤에 소수로는 본번이다 부번이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번 부여 방법에 있어서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번과 관련된 이제 기타 사항 해가지고요. 자, 지번이 가지런하게 안 돼 있으면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번 변경은 누가 하느냐? 이것도 지적소관청합니다. 근데 지적소관청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지번을 변경할 수 있는데, 그럼 이때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 해서 외웠죠. 우리가 또 지, 반, 축 해서 외웠죠. 그래서 지번 변경, 반은 지적공부 반출, 축은 축척 변경. 이 세 가지가 나오면 이거는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시도지사 승인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린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번 변경은요, 일반적으로 토지 이동은 토지 소재 신청을 받아서 하고 신청이 없으면 직권을 하는데, 이 지번 변경은 토지 소재가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지번을 변경할 때 이왕 변경하는 거 내 지번을 1004번지로 해주세요, 2000번지로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서 다 언제나 직권을 합니다. 그래서 직권이라는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을 하고요, 토지 소유자는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승인사항 3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번이 이제 합병 같은 걸 하게 되면 결번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되지 않은 지번이 발생하는데, 자, 그런 것들 결번은 원칙적으로 이용구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지번들, 결번들 이제 정리하는 장부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결번대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 그래서 결번대장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이용구이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결번은 이용구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럼 지번과 관련돼서는요,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등과 같은 이제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들,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인데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론 강의에서는 했는데, 요걸 제외하고는요, 그러니까 그 준용하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번과 관련돼서는 요 내용만 아시면요, 거의 다 맞을 거예요. 이 밖에서는 시험 문제 나올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요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토지의 이제 등록 사항으로 해서 지목이 있죠. 지목. 오른쪽 보시면은. 지목은 매년 이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요. 지목 먼저, 지목 설정 방법부터 보죠. 자, 지목은 법에 28가지로 정해져 있고요.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부여할 수 있고, 만약 한 필지가 2개 이상 용도로 활용되면 그때는 분할을 해가지고 2개의 용도 각각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2개 용도가 이제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은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주된 용도에 편입하여 전체를 한 필지로 정하면서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는 거죠.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 선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제 한 필지가 2개의 용도로 사용됐을 때, 이럴 때는 먼저 등록된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먼저 등록된 것이 우선이다. 등록 선의 원칙이고, 또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아직 토지에 아무 건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공사만 끝났을 때, 자, 토지공사만 준공되더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그래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이 되면 토지공사만 준공된 거죠. 그럴 때는 대.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됐으면 그때는 이제 공장용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목의 설정 방법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일시변경 불변 원칙인데, 오른쪽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지목, 그 용도가 완전히 변경되었을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만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만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설정 방법에 따라 지목을 28가지로 구분해 놨는데, 사실 28가지는요, 요것은 여러분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요약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충해서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적어도 이건 알아야 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던 내용. 그 내용들만요, 좀 지목을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그 이외에 또 그 외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28가지는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죠. 자, 연왕고를 재배를 한다. 그러면 재배, 식물을 재배한다 그러면 항상 전답 과수원에서 고르는 거죠. 근데 이때 식물이 과수이면은 과수원이고, 과수이고 아니면 전 또는 답이고. 그러니까 물을 상식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전, 상식적으로 이용하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을 재배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전답 과수원에서 고르는데, 자, 연왕고를요, 재배를 하면은 답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자생하니까 그냥 물이 고여 있는 토지일 뿐이다 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수원이나 목장용지 내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목장이나 과수원과는 독립성을 갖는다는 거죠. 독립성이니까 따로 지목을 대로하는 것이지 목장용지나 과수원에 편입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임야는 우리가 또 외워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임야는 이제 우리가 계속 외웠죠. 7가지.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7가지를 계속 외웠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수식어가 나와요.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을 때만 이것들이 임야가 돼요. 산림 원야라는 말이 없이 그냥 뭐 수림지, 중림지, 뭐 지목이 어떻게 되느냐,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을 때만 임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7가지를 다 우리가 계속 외우고 있었으니까 외우겠지만은, 그 이외에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을 때만 임야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산림 원야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거죠.
그다음 밑에는 지하에서 온수약수 속으로 되게 용출돼요. 용출되면 어떻습니까? 지하에서 액체가 솟구치는 곳은 광천지라고 했죠. 광천지. 그래서 용출구. 흘러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부분까지 이제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석유가 이제 용출이 되면 석유를 얻습니까? 저장하는 시설이 따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저장 시설을 할지 또 송수관이나 송유관. 자, 송수관, 송유관 저장 시설. 자, 여기에서 석유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광천지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그냥 잡종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송수관, 송유관 저장 시설 부지는 잡종지이지 광천지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송수관, 송유관 해가지고요. 자, 석유가 움직이는 곳이 잡종지면은 전기가 움직이는 수신소, 송신소 이런 것도 다 잡종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가 움직이는 곳이 잡종지면 송신소, 수신소도 잡종지다라는 걸 우리가 또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밑에는 염전인데요. 염전은 천일염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면 염전이에요. 그런데 소금을 만드는 공장시설이에요. 그러면 소금 공장, 공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언제나 공장용지가 된다고 했죠. 소금 만드는 공장은 공장용지일 뿐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장용지요. 자, 공장용지는 공장자가 들어가면 다 공장용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시설물 부지는 당연히 공장용지고,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됐으니까 여기도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 공장용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용지와 같은 구역에 있으면은 여기에 체육시설이 있든 의료시설이 있든 무엇이 있든지 간에 다 공장용지라고 했죠. 이건 다 공장 사람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공장용지 안에 있는 같은 구역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언제나 다 공장용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주유소용지인데요. 자, 석유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고요. 석유를 이제 운반하는 곳은 잡종지고요. 그 석유를 판매하는 곳이 이제 주유소용지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석유만 판매하는 게 아니죠. 예, 가스도 판매하고 전기차, 수소차 나오니까 전기수소 이런 것들은 이제 판매라는 말이 들어가야 이제 주유소용지가 되는 거죠. 왜냐면 석유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석유 저장 탱크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유소, 원유 저장소 여기까지 우리는 이거는 다 주유소용지를 위한 부속 시설일 뿐이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다 주유소용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주유소용지와 관련돼서 주유소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선박 등의 제작 정비 공장 안에 급유소용이 있어. 공장 안 그러면 언제나 공장용지라고 그랬죠. 그건 석유를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유소용지에서 틀리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유소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공장 안이라는 말이 나오면 언제나 공장용지로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 책에는 이제 노상주차장이라는 말이 미리 없는데요.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부솔차장, 노상주차장, 부솔차장은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만들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근에 설치된 부솔차장은 이건 인근에 설치된 것은 주차만을 위해서 인근에다가 특별히 독립적으로 만든 주차장이잖아요. 인근에 특별히 독립적으로 주차만을 위해서 만든 주차장, 조성된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부솔 주차장 그러면은 주차장이 아니지만 인근에 설치된 부솔 주차장은 이제 주차장이 된다는 거죠. 주차만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조성된 토지니까. 다음 우리가 창고용지요. 창고용지는 이제 물건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곳인데 이런 항상 그 지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적 목적이 없으면은 다른 용도를 위해서 종된 목적으로 존재하면은 주된 용도에 다 편입해 가지고 이거는 따로 지목을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독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이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안에는 독립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독립성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된 용도를 위해서 종된 용도의 토지일 뿐이기 때문에 지목이 없어요. 그래서 보관이나 저장하기 위한 독립적이었을 때문에 창고용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류센터 부지는 뭐죠? 오로지 저장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창고용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 여기에 매점 있고 식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 휴게소는 고속도로 이용객만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고속도로 그 도로에 종된 시설일 뿐이에요.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것은 도로일 뿐인 것이지 거기에 매점 식당이 있다고 해서 대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도로 이용객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토지니까 이건 도로로 보는 것이죠. 자, 그럼 밑에 보시면요. 이제 아파트 단지 안, 공장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예요. 단지 안에 있는 통로, 아파트 단지 안에 맞습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있을 때
단지 안의 통로들은요, 그거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유지인 거죠.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닐 수 있어야 도로가 되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통로들은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일 뿐인 거죠. 자, 대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아니면 그냥 대일 뿐인 것이고, 공장 단지 아니면 공장용지일 뿐인 것이지,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두 가지는 수로이죠. 수로.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길이죠. 물이 흐르는 길, 수로죠. 그러면 수로는 다시 인공수로, 자연수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는요, 수로는 다 소규모든 대규모든 다 국어가 되는 거죠. 소규모든 대규모든 국어가 되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수로, 자연수로는 다시 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자연수로는 대규모면은 하천이 되고요. 이렇게 소규모일 경우. 체크가 안 돼 있네요. 소규모일 경우에는 이제 국어가 되는 거죠. 소규모일 때. 근데 이제 물이 흐르면은 하천 아니면 국어가 되는데, 이때 그 물이, 흘러가는 물이요, 수돗물이 지나가요. 물을 정수하여 공급. 그래서 수돗물이 지나가면은, 수돗물이 만들어지고 지나가는 것들은 다 수도용지가 된다는 거죠. 수도용지가. 그래서 물이 흘러가면은 하천이나 국어가 되는데, 물이 고여 있으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물이 고여 있으면 유지가 되고, 이 고여 있는 물에서 물고기를 키워요. 그래 맞습니까? 양어장이 되는 거죠. 양어장이.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 보죠. 그 밑에는 이제 공원이 있는데, 자, 공원은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앞에 수식어가 아무 의미 없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국계법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가 되어야만 공원이 되지, 아무리 공원처럼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국계법에서 공원 녹지로 이게 결정 고시가 안 되면 공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계법에 의해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가 돼야 공원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원지죠. 유원지는 종합 위락 시설이 되면 우리는 유원지라고 했죠. 가족이 소풍 가나. 그래서 위락, 휴양, 종합적이면은 이제 종합이 들어가면은 유원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건 외울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종합 위락 시설, 종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제 유원지가 된다는 거죠. 유원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없지만요. 그러니까 체육 활동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토지는 독립적이면 이건 체육용지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체육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체육 활동도 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그래버리면 이제 유원지가 되는 거죠. 유원지가.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사적지와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뭐 이런 거 한다는죠. 학교시설물 부지는 학교용지고요. 종교시설 부지는 이제 종교용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원은 방금 했고요. 학교용지나 공원, 종교용지 안에 유적고적 기념물, 그 문화재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 사적지는 유적고적 기념물 있으면 사적지로 해야 되는데,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많이 들었죠. 불국사 안에 다보탑은 사적지로 하지 않고 전체가 다 절이니까 종교용지가 된다는 거죠. 학교 안에 오래된 뭐 탑이 있고 오래된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따로 사적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사적지로 하지 않고 전체를 다 학교용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는 유적고적 기념물들은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 밑에는 이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인데, 우리가 묘지가 있으면은 묘가 있어요. 뭐 시체나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곳은 다 묘지가 되죠. 시체나 유골이 있으면 묘지가 되는데, 그 묘지, 공동묘지 가면은 거기에 이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이 있는 거죠. 그럼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여기에는 매점, 식당, 커피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점, 식당, 커피숍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대로세금을 걷겠다. 그래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잡종지가 있는 거죠. 잡종지는 따로 이제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7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다 잡종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대밭, 치료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 공동물. 공통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이건 외워야 되는데, 다만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것, 이런 곳은 잡종지가 되는데, 원상회복을 조건이다 이 말이 붙어버리면요, 잠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영속적으로 씁니까? 완전히 용도가 바뀌었을 때만 이제 돌을 캐내는 것, 흙을 파내는 것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을 하겠지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잠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니까 이것은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잡종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내용이 중요한데, 우리가 앞에서 잠깐 했죠. 송유시설,
우리가 뭐 송유설인가 했으면 송유관 부지가 되겠죠. 송유관 부지 이런 게 잡종지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전기가 움직이는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도 당연히 잡종지가 된다고 했죠. 석유 움직이는 곳이 잡종지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요거 하나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여객 자동차. 지금 터미널에는 복합시설이라는 거죠. 터미널이 극장도 있고 쇼핑센터도 있고 주차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생각하면은 그래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잡종지다. 그러면 우리가 버스만 타고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배 타고 비행기 타고도 놀러 가고 배 타고도 놀러 간다. 그래서 항만시설, 공항시설 부지도 다 잡종지가 되고요. 여기서 자동차 터미널 해가지고 자동차를 통해서 자동차 운전하고 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된 독립적 일선물 부지도 잡종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잡종지를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류가 몇 개 안 되는 거죠. 뭐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몇 개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잡종지로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잡종지도 이제 뭐 몇 가지 딱 기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좀 연상해서 넓히시면 되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주목부에서 마지막으로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 이외에 우리 요약집에 있는 거 좀 넓혀서 좀 보시고요. 자, 지목의 표기 방법에서요. 자, 지목은 우리가 지적 공부 우리가 조금 이따 지적 공부를 할 텐데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 네 곳에만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그대로 표기를 하고요. 근데 도면, 지적도, 임야대는 이제 한자로 부호로만 표기하죠. 그럼 이때 차장 천원에서 여기잖아요. 그래서 차장 천원 이 네 가지만 차문자를 사용한다는 거죠. 차장 천원 이것만 두 번째 문자를 부호라고 나머지는 다 첫 번째 글자가 부호가 된다. 그러면 차는 주차장을 말하고 장은 공장용지 천원 하천 원은 유원지를 말하죠. 단순히 유 그러면은 유지를 말하고 공 그러면 공원을 말하고 주 그러면은 주유수용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차장 천원 기억해서 부호까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부호까지. 자, 그러면은 뭐 지목도 이렇게 정리하면 뭐 지목은 이제 28가지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이 요약집 가지고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한번 많이 했던 거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지목도 이렇게 나올 만한 것들은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넘기면은요, 이제 경계와 면적을 보죠. 경계, 면적. 자, 경계와 면적은요, 돌아가면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경계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지상 경계가 정해져야 측량을 해서 지적 공부의 경계를 등록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경계 그러면은 도면상의 선을 경계라고 하죠. 도면상의 선을 경계를 등록하려면 실제 토지의 경계, 즉 지상 경계에 정해져야 결정이 돼야 측량을 해서 경계를 등록할 수 있으니까 경계에 관한 문제는 다 지상 경계에 관한 문제라고 했죠. 지상 경계가 정해져야 측량을 통해서 지적구의 경계를 등록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시면 다 지상 경계와 관련된 내용이죠. 지상 경계. 시험 문제는 다 지상 경계와 관련돼서 나오죠. 자, 먼저 지상 경계의 이제 위치 표시예요. 지상 경계가 먼저 정해져야 측량을 해서 지적구에 등록할 테니까 지상 경계를 먼저 이제 정해져야 되겠죠. 그럼 지상 경계는 두기나 담장 등에 의해서 지상 경계가 정해지는 거죠. 그럼 이걸 보고 측량해서 지적구에 등록한 거죠. 이때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합니다. 그럼 토지의 이동이라는 것은 신규 등록이나 분할 하다 보면은 새로 지상 경계를 정하게 되겠죠. 그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할 때는 이 지상 경계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는 또 장부를 만드는데 이것은 이제 지상 경계점 등록부죠. 그러니까 지상 경계, 지상이란 말은 반드시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상 경계점, 실제 토지의 이제 경계점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이때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작성되는 사항들,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들, 여기 또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두 문자로 외웠잖아요. 소지섭 생각하면서. 그래서 소지섭 생각하면서 소우지, 좌지, 종위, 설사 이렇게 해서 외웠던 거죠. 그래서 모든 지적 공부, 지적에 관한 부수적 장부도 상관없이 모든 지적에 관한 장부는 토지부터 특정해야 되니까 소재 지번이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좌로 시작되는 건 좌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된 지역 같은 경우는 좌표도 등록하고. 그럼 지가 두 개 나와서 하나가 지번이면 하나는 지목이 되겠죠. 그럼 이때 지목은 우리는 실제 토지의 경계를 알려고 하는 것이니까 공부상 지목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토지에 이용되고 있는 지목도 함께 기록한다고 했죠. 함께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표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경계점 표지를 어떤 종류의 경계점 표지를 설치했는지 그 종류를 적고요. 가장 중요한 게 위치죠. 그 경계점의 위치를 이제 기록을 하고요. 그럼 위치를 이제 글로만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니까 그림도 그려놓고요. 그림 그려놓은 것도 좀 부족하니까 사진까지 찍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지, 좌지, 종이, 설사에서 우리가 외웠던 것이죠.
자, 그리고 지상경계는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그러면 지상경계는 두기나 담장에서 결정이 되는데, 두기나 담장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께를 가지고 있으니까 과연 어디를 기준으로 측량을 해야 되느냐, 어디를 지상경계로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상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이고요. 차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차이가 있으면 습니까? 여기 축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축대가 있다. 그러면은 차이가 있으면 축대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위토지 소유자가 축대를 설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위토지 소유자가 이건 소유하게 되고 따라서 이거는 축대가 이제 건축물의 이제 하단부가 지상경계였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단부지 상단부지 생각이 잘 안 나면요 축대 하나 그려놓으면 되는 거죠. 축대 하나 그려놓으면 그래서 이때는 구조물의 하단부가 되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절토된 부분, 도로 국어 등을 해서 절토된 부분이 있다. 이것도 그림 하나 그리면 되겠죠. 임야에 있었으니까 여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깎았다. 그럼 여기는 도로가 되고, 여기는 임야가 되고, 그럼 경계. 이 경사면을 도로로 볼 것이냐, 임야로 볼 것이냐.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깎았기 때문에 이건 도로에 편입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경사면의 상단부가 된다. 또 해면이나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평균 만조위가 아니라 최대 만조위라는 거죠. 물이 올라오는 것, 바닷물이 올라오는 곳은 다,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은 다 우리 바다로 취급한다는 거죠.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개펄은 우리 바다로 취급한다. 그래서 바닷물이 올라오는 것은 다 바다로 취급한다. 그래서 최대 만조위. 바다와 토지가요, 제방에 의해서 만약에 구분이 된다. 그러면 이때는 그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이 토지와 바다의 경계가 된다는 거죠. 바깥쪽 어깨 부분. 다만 1, 2, 3 같은 경우에 소유자가 달라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릅니다.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습니까?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축대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 위토지 소유자가 여기가 갑이 소유하고 여기는 을이 소유하는데 위토지 소유자가 축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축대는 을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상경계였다라고 할 텐데 만약 축대를요 갑이 설치했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럼 자기 토지 안쪽에다 설치했을 테니까 이때는 지상경계가 여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1, 2, 3의 경우에 소유자가 달라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럴 때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경계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부수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다 볼 필요 없어요. 다 분할이에요, 분할. 다. 분할할 때는요. 토지를 이제 한 필지로 두 필지로 분할할 때였습니까?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 그럼 다 맞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는 경우 이러면은 다 맞는 말이에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다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는 거죠. 매매를 하든 어쩌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면 분할할 때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 그러면 앞에 수식어를 볼 필요 없죠. 그냥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거죠. 근데 경계점 표지,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는데 이제 건축물이 있어야 되죠, 건축물. 건축물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건축물이 있을 때는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느냐와 관련돼서 원칙적으로는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분할한다 그러면 더더욱 어떻습니까?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없는 거죠. 사익. 그러니까 사익이라는 건 이제 매매나 소유권 이전 이런 게 되겠죠. 매매나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분할할 때는 걸리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걸리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가지를요, 다시 우리는 둘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판결,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떻습니까? 공익. 어떤 공익적인 필요랄지 어떤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더 큰 공익적 필요가 있으니까 또 법원에서 이렇게 분할하고 판결했으니까 그래서 판결이나 공익적 필요가 있으면은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 밑에 세 가지는요.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 공익과 관련된 거죠. 공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따로 이걸 외울 필요 없이 그냥 공익적인 어떤 필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걸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분할과 경계와 관련돼서는요, 이게 또 거의 대부분이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니까. 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분할과 관련돼서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면적이 나오죠, 면적. 자, 면적은, 이제 먼저, 이제 또 면적을 등록해야 되죠. 자, 면적은 우리는 수평면상의 넓이죠. 그러니까 지표면이랄지 경사면의 면적을 등록할 수는 없고요. 해수면과의 어떤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면적을 어떤 경우는 측량을 하고 어떤 경우는 측정하지 않느냐. 면적을 등록할 때는 반드시 측정을 할 것이고요. 면적을 등록할 필요가 없으면 측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왼쪽에요. 면적 측정이 대상이 되는 것은 요런 것도 다 면적을 등록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요걸 외우는 게 아니죠. 다만 면적을 등록할 때는 면적을 등록해야 되는 필지마다 다 측량을 한다는 거죠. 분할할 때도 필지마다 다 측량을 한다고 했어요. 분할할 때도 필지마다 측량하는 것이지. 맨 마지막 면적은 기존에 있는 면적에다가 지금까지 측량했던 면적을 빼가지고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필지마다 다 측량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르면 이제 우리는 요걸 기억해야 되죠. 면적 측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죠. 대장이 아니라 대상이죠.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서요. 우리가 소재 지번 지목은 면적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합병이었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게 바로 합병이었으니까 합병 기억하시고요. 합병.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전부가 등록 말소예요. 그러니까 일부만 등록 말소되면 일부 나머지 토지의 면적을 측정해야 되겠지만 전부가 말소되는 경우는 측량할 필요 없고요. 또 면적 환산은 과거 평 단위로 사용하던 걸 제곱미터로 바꿀 때는 전자 계산기만 두들기면 되는 것이지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면적의 증감이 없이 위치만 정정을 합니다. 면적이 증감이 없으니까 면적 측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때는 위치, 즉 경계만 측량하면 되지 면적도 또 측량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경우에는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 이외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은 다 면적을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 면적 측정의 방법이죠. 자, 면적 측정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도면 위에서 전자 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도면 위에서 전자 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도면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도면, 평면도를 만드는 측량, 우리는 평판 측량, 전자 평판 측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평면도를 만드는 측량이에요. 그러니까 평판 측량을 했다는 것은 도면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도면을 만든 다음에 그 도면 위에서 전자 면적 측정기로 이제 면적을 측정하는 거죠. 근데 전자 면적 측정기로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하다 보면은 그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오차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요,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좌표값도 구한다고 했죠. 좌표, 경계점 좌표. 그래서 그 좌표값, 경계점 좌표를 구한 다음에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 좌표를 구하는 측량을 우리는 경위의 측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경위 측량을 했다 이 말은요, 좌표를 구했다는 의미예요. 좌표를 구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반드시 경계점 좌표 높이에 등록된 지역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경위 측량 방법에서 측량한 지역 이렇게 해도 우리는 경위 측량을 했으니까 당연히 좌표가 있겠구나라고 연상을 해가지고요. 당연히 이 지역에서는 당연히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해야 되지 절대 전자 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 면적 측정기로 측정하는 방법과 도면을 측정하는 방법과 경계점 좌표 높이는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면적을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했을 때 이제 결정 방법이죠. 이제 반올림하는 방법이죠. 반올림하는 방법 밑에 있죠. 그럼 반올림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축척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축척의 종류는 1200분의 1이 기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일제 때부터 1200분의 1. 그래서 1200분의 1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1200분의 1 위에 3개가 있고 밑에 3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200분의 1 기본으로 해가지고 농촌 지역은 1200분의 1이고 도심 지역은 이제 2배로 확대해서 600분의 1. 시골도 이제 사람이 적게 사는 곳은 2배를 축소해서 이제 2400분의 1. 사람이 아예 안 사는 곳은 5배로 축소해서 6000분의 1. 여기 사람이 살기 시작하니까 2배 확대해서 3000분의 1. 그래서 요 5가지 사용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골은 1600분의 1, 도시는 이제 600분의 1인데 나중에 면적 측정할 때 소수점이 많이 나오니까 도시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다시 도면을 만들 때요. 축척을 이제 계산 편하게 500분의 1로 하고요.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농어촌 정비 사업을 하면 1200분의 1로 쓰니까 이건 다 1000분의 1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축척이 이제 요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7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적도는 7개를 다 사용하고 임야도는 요 2가지만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 도심 지역은 어디예요? 이 두 지역이 도심 지역이 되는 거죠. 도심 지역이 되니까. 자, 그러면은 500분의 1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은요, 다 모두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하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이 딱 두 지역이 있죠.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또 하나가 축척 변경 사업 시행 지역이죠. 이 두 지역에서는
좌표 값을 만듭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500분의 1인데요. 만약에요, 예외적으로요, 축척이 500분의 1인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요, 좌표를 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축척과 상관없이요, 경계점 좌표 높이에 등록된 지역이면 정확하게 면적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0.1까지 구하게 되고요. 경계점 좌표 높이에 등록되지 않은 지역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지역에서는 600분이죠. 구도심 지역. 그래서 요 두 지역은 0.1까지 구하게 되고요. 그럼 나머지 지역은 어떻습니까? 다 1제곱미터까지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반올림하는 방법이죠. 자, 요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0.5, 이제 반올림을 해야 되겠죠. 0.5 초과하면은 올리고, 0.5 미만이면 버리고요. 근데 0.5로 딱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0.51이면 올리는 거예요. 여기니까. 0.5로 딱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0.49면 버리고요. 0.51이면 올리는 것인데 0.5로 딱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수학적으로는 올리기로 약속했지만 이것도 반올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앞에 숫자를 봐가지고 0이나 짝수면 버리고요. 홀수면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0.5도 우리는 또 반올림을 또 하는 거죠. 여기서는 최소 단위가 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 미만은 다 1로 등록을 하는 거죠. 동일한 방법으로요, 0.1까지 등록하는 방법도 또 동일한 방법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0.1까지 등록하기 때문에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05 미만이면 버리고 또 0.05로 딱 떨어졌을 때죠, 이때. 그러면 이제 앞에 숫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0이나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리고요. 여기 최소 단위가 0.1이기 때문에 0.1 미만은 다 0.1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0.4로 나오면 여기서는 0.4로 그대로 등록하는 거죠. 0.04가 나왔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0.1로 등록을 하는 거죠. 0.1 미만은 다 0.1로 등록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면적과 관련돼서도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은, 중요 내용들은 이제 다 다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도요, 그러니까 끝수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통해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할 때 이런 것들 참고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토지의 등록과 관련돼서요, 등록과 관련된 내용이 다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7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이 나온 거죠. 자, 토지를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법을 공부했고, 그럼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한다고 했을 때 이 지적공부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여기 이제 등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우리 책에 보시면요, 토지대장, 임야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높은 경계점 좌표 높은 여기에 5가지 우리는 대장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이제 지적도 임야도를 우리는 도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장 5가지하고 도면 2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토지대장, 임야장과 관련돼서는 토지대장, 임야장에는 등록되는 사항이 동일합니다. 그럼 여기는요, 다 등록되는데 등록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요걸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등록되지 않은 거. 다 등록되는데 경계는 도면으로 빠져나가 버렸고요. 소유자는 기록을 합니다. 소유자는 기록하지만 소유자가 2사람 이상일 때 그 소유자별 지분까지 다 기록하려면은 토지대장의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요. 그 지분은 공유지역명부로 빼버리고요. 어떤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이 됐을 때는 대지권은 또 기록하려면 부피가 커지니까 대지권은 대지권 등록으로 빼버리고요.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으로 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게 되면은 토지대장 임야장에 등록되지 않는 걸 알게 되고요. 또 문제를 빨리 풀려면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등록되는 거, 요걸 기억하면 또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면, 공유전명부, 대지권, 특히 이제 뭐 공유전명부, 대지권 높부, 경계점 좌표 높부는 요건 이제 대장이죠. 자, 이거는 딱 필요한 만큼만 기록하잖아요. 공유전명부는 소유자별 지분만 기록하고요. 대지권 높부는 대지권 기록하고요. 경계점 좌표 높부는 좌표를 기록하고요. 그 이외의 건 넣었습니까? 다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등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면적이죠. 자, 면적은 우리가 앞에서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적인 면적을 측정하든지 아니면 경계점 좌표 높이에 있는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거죠. 다만 그 면적은 측정을 했으면 그 면적은 도면이나 경계점 좌표 높이에는 등록하지 않고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등록한다는 거죠. 면적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딱 필요한 만큼만 소유자별 지분, 대지권, 좌표만 기록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다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외 기타사항, 토지의 이동사유, 뭐 개별 공유지시가, 토지 등급 이런 것들은 다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기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장은 다 등록되는데 등록되지 않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토지대장 임야장에만 등록되는 거, 요 4가지를 기억하면 좀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특히 면적은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그 밑에는 이제 공유지원명부, 대지권노부, 경계점 좌표노부에 이제 등록되는 사항 보면은요. 자, 공유지원명부는요, 이제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소유자별 지분만 기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 지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공유지원명부다. 우리가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소유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록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과세장부이기 때문에 이 소유자가 언제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변경된 날과 원인이 항상 세트로 기록된다고 했죠. 소유자를 기록한다는 것은 변경일과 변경 원인을 함께 기록해야 되죠. 이걸 기록하지 않고 소유자만 기록하면 소유자를 기록한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변경일, 변경 원인이 항상 세트로 기록되고, 즉 소유자별 지분이죠. 소유자별 지분. 이 두 개 기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두 개 기록하기 위해서 공유지원명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소유자별 지분만 기록하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죠. 모든 지적 공부에는 토지를 특정하기 위해서 소재 지분이 당연히 기록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장이니까 습니까? 대장 페이지 번호를 적어야 되겠죠? 장번호. 그러니까 대장 페이지 번호 당연히 적어야 될 것이고, 이 고유 번호는 우리가 뒷면에 있지만 소재 지번을 가지고 19자리로 만들잖아요. 19자를 만들면 소재 지번이 7가지 지적금에 다 등록되면 고유 번호도 7가지 다 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고유 번호는 19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에는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면에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요. 고유 번호장 번호는 대장 5가지만 기록된다. 그러니까 대장 5가지는 그러니까 지적 공부이기 때문에 소재 지번은 당연히 기록될 것이고 대장이기 때문에 고유 번호장 번호가 당연히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습니까? 딱 필요한 만큼 소유자별 지분만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지원명부는 그냥 소유자 지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대지권 등록부 등록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으면 이제 대지권 등록부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럼 대지권 등록부도 없습니까? 소재 지번 기본적으로 지적 공부니까 소재 지번 기본적으로 기록하고요. 대장 일종이니까 고유번호 장번호는 기본적으로 기록하고요. 그다음 딱 필요한 만큼 적는 거죠. 뭘 적어요? 대지권을 기록하는 거죠. 그럼 대지권 기록할 때는 어떤 건물에 몇 호가 대지권비리 얼마다 이렇게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 명칭, 전유부분 건물 표시, 대지권 비율이었습니까? 항상 세트로 기록돼야 되겠죠. 그래서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 건물 표시, 건물 명칭 요 세 가지가 이제 세트로 대지권을 나타내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권리를 기록하는 건 기본적으로 습니까? 과세를 위해서 이제 권리를 기록하잖아요. 대장에는. 그럼 과세는 301호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301호 소유자에게 과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유자를 기록해야 될 것이고,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요, 그 지분도 기록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적어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3번의 대지권에 관한 사항 빼고는 공유지원명부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공유지원명부에 등록되는 사항 전부 더하기 대지권. 그럼 끝나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공유지원명부 더하기 대지권. 대지권만 기록하면 되는 거죠. 대지권 등록부는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공유지원명부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지원명부 더하기 대지권만 기록하시면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다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요. 자,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딱 두 지역에서만 만든다고 했죠.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하고 축척 변경 사업 시행 지역. 다시 도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좌표 값을 구한다. 그래서 이 전국의 이 두 지역,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축척 변경 사업 시행 지역, 이 지역에서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오고요. 임야도에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야도에서는 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축척 변경도 지적도에서만 하지 임야도에서는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지적도에서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토지대장, 지적도를 비치하고 있지 임야대장, 임야도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토지대장, 지적도는 당연히 있으면서 좌표 값을 가지고 있으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추가로 되는 거죠. 추가되는 거죠.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없습니까? 간단하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적공무지가 소재 지번일 거예요. 대장 일종이니까 고유번호 장번호 당연히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만든 이유는 좌표를 등록하기 위한 거죠. 좌표. 그럼 좌표를 기록했으면 좌표의 위치를 나타내주기 위해서요. 좌표를 이제 부호화시킨 다음에 부호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주는 거죠. 그래서 좌표를 기록할 때는 부호 보도가 항상 언제나 세트로 기록된다고 했죠. 좌표 부호 보도가 세트로 기록되고요. 그럼 좌표 부호 보도를 통해서 씁니까? 이 토지 모양은 알 수 있지만 인접되는 토지 모양을 보려면 뭘 봐야 돼요? 도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면 번호까지 붙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그냥 좌표 도면 번호만 기억하면 되겠죠. 좌표 도면 번호. 자, 그래서 대장 5가지 등록되는 사항은 이게 전부니까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몇 개 안 되는 거죠.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거니까 그 색칠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게 전부니까. 그러니까 1, 2번은 다 공통이니까. 1, 2번은 공통이니까요.
근데 마지막으로 5번 지적도 임야도인데요. 자, 지적도 임야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적도 임야도 도면의 견본을 가지고 계속 설명했는데, 그럼 도면 견본을 하면은 넘기시면 도면 견본이 있잖아요. 도면 견본이 있는데 그 견본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다예요.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연상을 해보죠. 자, 지적 공무니까 소재 지번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소재 지번 당연히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목이 도면에는 부호 형태로 등록된다 그랬잖아요. 지목 당연히 등록되고요. 그럼 도면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경계 등록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계 등록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도면을 연상해 보면은 맨 왼쪽이었습니까? 다음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모양의 색인도가 있었던 거죠. 색인도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도면 제목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제명 나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서초동의 도면이 뭐 총 20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몇 호 도면이냐? 자, D장에는 D장 페이지 번호인 장 번호를 줬고요. 도면에는 도면 페이지 번호인 도면 번호를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도면에는 기본적으로 씁니까? 축척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축척에. 그래서 우리가 도면에서 맨 윗부분에 있는 내용이 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색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도면의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도면 번호 축척이 있죠. 맨 위에가 이렇게 딱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씁니까? 도면의 외곽선, 그 도각선이 있고, 옆에 붙어 있는 숫자로는 도각선 수치라고 하는 거죠. 도각선 수치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두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도면에는 지적 기준점 위치도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6, 동그라미 뭐 7 해가지고 이렇게 최근에 측량한 부분이면 지적 측량을 했으면 지적 기준점 위치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 위치도 등록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 토지하고 요 토지 소유자가 여기 건물이 있는데 건물 가지고 서로 이 건물이 이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이 다툼이 생겼을 때 이 건물이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았느냐 확인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이었어요? 이게 지적 현황 측량이었잖아요. 그래서 지적 현황 측량을 해가지고 이 건물이 경계를 얼마만큼 넘었다 안 넘었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안 넘어갔다 또는 얼마만큼 넘어갔다 이걸 표시를 해야 나중에 다툼이 없겠죠. 그래서 도면이었습니까?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도 등록을 해놓는다고 그랬죠. 지적 현황 측량을 했을 때. 요게 시험 문제도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도면에 등록되는 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요 두 가지는 우리가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간단한 것이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는 시행지역이 지적돼요. 여기서 넣습니까? 세 가지가 더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먼저 경계점 좌표는 시행지역이 지적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제면 끝에 이렇게 좌표라고 표시하는 거죠. 좌표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경계점 좌표는 시행지역의 지적도다. 경계점 좌표는 시행지역이 지적도기 때문에 절대였습니까? 도면 위에서 측량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면으로 절대 측량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이제 적어 놓는 거죠. 도각선 오른쪽 아래. 좌표로만 측량해야 되지 절대 도면으로 측량하지 말아라 라는 걸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어떻습니까? 경계점 좌표 보니까 좌표의 계산인데 경계점 간의 거리도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뭐 10.51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51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11m 51cm다. 이렇게 좌표가 있으니까 좌표만 대입하면 경계점 간의 거리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좌표의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도 추가된다. 요 세 가지가 있습니까? 경계점 좌표 시행지역에서는 추가되는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면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몇 개 안 되는 거죠.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연상하면 맨 위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소재지 뭐 지목 경계 있고요. 맨 위에 있는 그림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도면의 외곽선과 수치 있고요. 이 두 가지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되는 세 가지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지적 공부의 종류별 등록사항도 끝나는 거죠. 넘기시면 이제 축척의 종류,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잠깐 써져 있고, 도면, 고유 번호가 19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넘기시면 8페이지에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 뒤에 8자리는 이제 지번. 뒤에 8자리 중에 앞에 4개는 본번, 뒤에 4자리는 부번. 그 다음에 지번 앞에 한 자리가 바로 대장 구분 표시죠. 그래서 1로 돼 있으면은 토지대장 지적도 등록된 토지, 2로 돼 있으면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 예의서는요, 앞에가 1로 돼 있잖아요. 지번 앞이 1로 돼 있으니까 그것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지적법과 관련돼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이제 지적법, 지적법과 관련된 부차적인 내용과 토지 이동 이어가도록 하죠.